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1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최대 고비로 꼽혔던 10월 요르단 원정 그리고 이라크와의 경기를 연승으로 마친 가운데 다른 조에서는 이변과 혼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실점 연승, 막강한 득점력을 보여왔던 일본 대표팀은 최강 전력, 현재 아시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안방에서 호주와 비기며 연승에 마침표를 찍게 됐고요. 파울루 벤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3차 예선에서 사실상 직행 티켓을 얻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바로 3연속 무승의 늪에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4차 예선을 기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인데요.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돌풍도 중국 원정 패배로 주춤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 운영 자체는 잘했다고 볼 수 있죠. 경기 내용상으로는 신태용호의 인도네시아 태풍 축구가 중국을 압도했기 때문에 결과가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의 부상 결장 속에 위기를 극복한 한국 대표팀을 향한 해외 언론, 외신의 호평,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예선전 다른 조의 상황은 어떤지 분석하고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3차 예선 4차전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열렸던 일본과 호주의 경기, 호주가 최근 굉장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압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일본이 간신히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가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은 이라크와의 경기 3대2로 이겼는데 3대1인 상태에서 조금 더 추가골을 노리려던 그런 공격적인 운영을 하다가 코너킥 상황에서 한 골을 내줬다는 점에 있어서 경기 내용은 실제 결과보다 조금 더 한국이 우세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중국 원정에서 1대2 패배로 첫 3경기에서의 무승부 이후 아쉽게도 첫 승이 아닌 첫 패배가 찾아왔는데 경기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중국이 신태용 감독의 축구에 위협을 받고 또 이제 겁을 먹은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수비적인 축구를 안방에서 했어요. 물론 그래도 결과를 가져간 중국이 위기를 넘겼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남은 일정에 충분히 인도네시아 역시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정 경기 0대1로 패배하면서 사실상 이란, 우즈베키스탄이 양강 체제인 A조에서 실질적으로 본선 직행 티켓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북한은 키르기스스탄에 0대1로 패배하면서 역시 본선 진출은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패배했던 요르단은 오만과의 홈경기 4대0으로 크게 이기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또 이라크와의 2위 경쟁에 불을 당겼고요. 팔레스타인은 쿠웨이트와 2대2 무승부, 이 두 팀은 사실상 본선 직행 티켓을 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란이 카타르를 상대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4대1의 대승, 특히 아주문 선수가 빼어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역시 서아시아의 최강은 이란이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만치니 감독의 지휘 속에 여전히 부진 탈출에 실패를 하면서 바레인과 0대0으로 비기며 역시 본선 직행 티켓을 얻기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A조의 상황부터 살펴보면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나란히 3승 1무로 승점 10점,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고 현재 3위인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가 승점 4점, 최근 아시안컵 2연속 우승에 빛나는 카타르도 승점 4점이니까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3, 4위로 4차 예선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본선 직행 티켓을 얻게 되고 현재 북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키르기스스탄도 앞선 3경기를 모두 졌기 때문에 사실 키르기스스탄과 북한, 지금 북한이 2무 2패잖아요. 이 두 팀은 3차 예선에서 모든 일정을 접고 탈락할 가능성이 큰 명확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강 2중 2약의 형태인데요.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와의 첫 경기 원정 가서 3대1로 이기면서 또 2차 예선에서도 완벽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기대를 받았는데 이란과의 홈경기 0대1 패배를 시작으로 북한전 1대1 무승부로 타격을 입었고 이번 우즈벡 원정에서도 퇴장 선수도 나오고 또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내주면서 0대1의 패배를 당하면서 팀의 사기가 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페널티킥으로 골을 내줬고 그에 앞서서 퇴장 선수가 발생했다고는 하더라도 경기 기록을 보면 사실 우즈베키스탄이 이길 만한 내용이었어요. 경기의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초반부터 우즈벡이 공격을 몰아쳤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반격한 흐름도 있었지만 전반전 중반 이후 막판까지 계속 우즈벡의 공격이 펼쳐지다가 후반 초반 잠깐 또 아랍에미리트가 반짝했으나 그 뒤로는 일방적인 우즈벡의 파상 공세가 펼쳐지다가 아랍에미리트의 퇴장도 나오고 페널티킥도 나오고 결국에는 76분에 슈크로프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우즈벡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볼 점유율도 어떻게 보면 점유 축구, 빌드업 축구를 강조하는 벤투 감독인데 우즈베키스탄이 60%로 높았고 슈팅 숫자는 무려 24대 10이었어요. 그만큼 경기력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쳤던 경기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 이길만 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란과 우즈벡이 모두 아랍에미리트를 꺾었고 또 카타르 역시 이란을 상대로 확실한 실력 차이를 느끼면서 패배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 크고 이란은 무리 없이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B조에서는 한국이 앞서가고 있죠. 3승 1무인데 1, 2위 자리 직행 티켓을 두고 겨룰 것으로 예상했던 요르단, 이라크를 상대로 경기력적으로 확실하게 앞선 모습을 보이면서 이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소한 2위 자리를 확보하는 상황이 됐다. 오히려 요르단과 이라크가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오만,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가 이제는 4차 예선으로 가서 나머지 티켓을 좀 노려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구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강, 2중, 3약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는 외신의 평가가 확 달라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매체인 ESPN은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에이스이자 주장이잖아요. 그의 부상으로 인한 또 그의 장기적인 후계자를 찾기 위한 것이 화두였는데 오현규 선수가 이 두 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기도 했고 또 장신 공격수 오세훈 선수도 A매치 데뷔골을 넣었고 또 그 선수들의 데뷔골을 모두 도와줬던 배준호 선수까지 빛나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요르단과 이라크 같은 까다로운 상대를 맞이해야 했던 상황 속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 자원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라는 좋은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축구 통계 매체인 위 글로벌 풋볼이 집계한 데이터 기반 본선 가능성에 있어서 B조에서 1위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됐죠. 99.5%까지 높이 치솟으면서 사실상 한국이 본선에 못 갈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아주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가 일본의 99.9%인데 호주전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경기 내용상으로는 일본이 호주전도 이길 만한 경기를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특징, 일본이 좋을 때도 받았던 평가가 피지컬이 좋고 수비적인 경기를 하는 팀, 특히 힘에서 밀어붙이는 팀에 있어서는 골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완력의 문제를 겪었는데 일본이 그런 모습을 느낀 반면에 한국은 그런 힘이 좋은 요르단과 이라크, 분명히 서아시아의 축구가 최근에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란 못지않은 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 그 팀들을 상대로 확실하게 경기를 지배하고 거의 80%에 가까운 볼 점유율을 만들면서 또 대량 득점을 하면서 이겼고 실제 득점 이상의 공격 기회를 창출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는 오히려 일본이 아시아의 유일한 강자가 아니라 한국이 그만한 저력과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5만 원 정도 이겼는데 뭐 쉽지 않은 경기로 흘러가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상대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요르단이 오만과의 홈경기 4대0으로 대승을 거둔 거예요. 점유율은 물론 오만이 58%로 가져갔지만 16개의 슈팅을 뿌리면서 상대의 슈팅을 3개로 제한할 정도로 요르단이 굉장히 효과적인, 효율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물론 이 과정 속에 알리 올완과 알 나이마트의 결정력이 빛난 것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각각 멀티골을 넣었는데 사실 득점 과정을 보면 오만의 수비가 조금 허술했던 면도 있고 또 행운이 따른 면들도 있었어요. 우리처럼 확실하게 기량으로서 또 경기력의 이제 짜임새로서 상대의 수비를 허물어뜨린 게 아니라 상대 수비의 미진한 면과 굴절 슈팅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반 26분에 알 마르디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면서 알 나이마트가 헤더 슈팅을 연결한 것은 헤더 슈팅 자체가 워낙 바깥쪽으로 잘 쏠린 것도 있지만 오만의 공중볼 수비가 너무나 허술했다. 알 나이마트가 높이에 그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님에도 오만 수비가 너무나 쉽게 빠뜨렸던 부분이 있고요. 49분에 나왔던 추가골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알리 올완이 밀어 넣었던 것이고 54분에 알리 올완이 우측을 파고든 이후 빼준 공을 아이 나이마트가 바로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3대0을 만든 장면은 수비를 맞고 굴절됐기 때문에 골키퍼가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요르단 쪽의 행운이 크게 따른 골이었습니다. 87분에는 알 하지의 패스를 알리 올만이 마무리했는데 이 장면은 오만이 완전히 팀적으로 허물어진 상태에서 나온 골이었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어떤 팀적인 뭔가가 나왔다기보다는 상대의 기세가 죽었던 상태라는 점에 있어서 요르단이 4대0으로 크게 이겼지만 이것이 요르단의 경기력 자체가 한국과의 경기와 비교했을 때 확 올라왔다기보다는 오만 자체의 문제가 좀 컸다고 볼 수 있고 객관적 전력에서 요르단이 알타바리가 물론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을 상대로 다시 만나더라도 이기긴 어렵다라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한국이 승점 10점으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나란히 승점 7점으로 2위 자리를 경쟁하고 있는 요르단과 이라크의 맞대결이 중요해졌는데 바로 11월 A매치 기간에 한국은 쿠웨이트 원정을 가는데 쿠웨이트가 뭐 이번 일정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팔레스타인도 이기지 못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11월 14일 목요일 밤 11시에 쿠웨이트 원정으로 5차전 일정도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경기를 이길 경우에는 승점 13점이 되면서
2위권인 요르단 이라크와의 승점 차이가 6점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라크와 요르단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11월 15일 새벽 1시 15분에 경기가 펼쳐지거든요. 두 팀이 비길 경우엔 더더욱 한국이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 되고, 승패가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에서 패배한 팀은 무조건 한국과 승점차가 6점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1, 3위 간의 격차가 6점으로 벌어진다는 것은 향후 일정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놓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6차전 일정도 한국이 어떻게 보면 현재 최약체로 꼽히는 팔레스타인, 우리가 홈에서 비기긴 했지만 오히려 홈에서 준비 기간은 굉장히 짧았고 유럽파가 많은 한국 대표팀이 오히려 그때 팀 컨디션이 가장 좀 부족했거든요. 그때보다 경기력이 올라왔을 것이고, 또 팔레스타인도 현재 자국 내 정세 불안 문제로 인해서 홈 경기를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아시다시피 카타르의 도하의 경기장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유럽파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치르기에는 시차의 문제도 크지 않은 데다가 한국이 11월 달에는 두 경기를 모두 중동 원정으로 치른다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중동 원정도 있고 한국까지 와서 경기를 하는 이 두 경기 일정이 국내파와 해외파의 컨디션에 모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왔었는데, 이번 11월 일정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어떻게 보면 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쿠웨이트와의 경기를 이기고 팔레스타인까지 잡고 최근 지금 3연승 중인데 5연승까지 이어지면서 승점 16점을 도달한다면 이 결과로 당장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3월 달에는 또 홈 2연전을 치르기 때문에 그 홈 2연전 오만 요르단과의 홈 경기에서 본선 진출을 조기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라크와 요르단은 또 6차전에서 나란히 원정 경기를 가야 하거든요. 이미 요르단이 이번 10월 일정에 연속 홈 경기를 치렀고 11월 달에 연속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르단이 이제 11월에 원정 경기를 모두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라크 역시 한 번은 삐끗할 수 있는 오만 원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11월 일정에 산술적으로도 거의 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을 하면서 3월 오만과의 홈 경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팀이 될 수 있다. 개최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먼저 월드컵 본선을 확정해 놓고, 어떻게 보면 6월 A매치부터 그 마지막 월드컵 3차 예선 일정부터는 본선 대비 선수 점검, 전술 점검, 담금질 이런 것들을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1년 가까이 본선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C조는 대혼전입니다. 물론 일본이 호주를 상대로 비기긴 했지만 여전히 승점 10점으로 본선 진출이 굉장히 유력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본선 진출을 여전히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였던 그 기세가 생각만큼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라 한계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신청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패배를 함으로 인해 2위인 호주부터 최하위인 중국까지의 승점 차이가 2점에 불과합니다. 호주, 사우디, 바레인이 5점, 인도네시아, 중국이 3점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팀이 2위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혼전 상황은 또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팀뿐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매경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이란에게 패배해서 탈락한 이후 계속해서 대량 득점을 하면서 연승을 했었잖아요. 특히 시리아전 5대0 대승, 중국전 7대0 대승, 바레인전 5대0 대승에 사우디 원정 2대0 승리까지 따라오면서 일본이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바레인, 사우디가 아시안컵 당시 그리고 그 이전보다도 경기력이 더 떨어졌다라는 게 어떻게 일본의 경기력이 반대로 좋아 보이게 했던 영향이 아니겠느냐를 느끼게 했어요. 호주도 경기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집중하고 또 작정하고 수비를 하니까 일본을 상대로 흔들림 없는 경기를 했고, 그러다가 58분에 상대의 자책골 끌어내면서 선제골을 넣고 이길 뻔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일본이 62분에 이토준야, 70분에 카마다 다이치와 나카무라 케이토를 투입하고 나서야 또 상대의 자책골로 동점골을 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일본이 역시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려면 이런 힘의 축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를 남긴 경기였는데, 물론 경기 기록적으로는 일본이 65%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숫자가 12대 1이었어요. 호주가 수비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슈팅에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일본이 12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유효 슈팅이 3개에 불과했다. 결국엔 이 슈팅들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가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이 힘으로 높이로 문전을 에워싼 호주의 수비를 깨는데 애를 먹었고 여전히 결정력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일본이 호주가 거의 전원 수비를 펼칠 때 공간을 뚫어낼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물론 그 방법을 모색하긴 했죠. 이 장면처럼 쿠보에게 오른쪽으로 공을 빼내면서 슈팅 코스를 가져갔지만 슈팅이 옆구무를 때리고 크게 벗어나는 상황도 있었고, 고공 공격을 시도했을 때는 미나미노의 헤딩이 골대 안으로 갔다만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는 장면이긴 했지만 빗나갔거든요. 이렇게 상대가 골문을 에워쌌을 때 침착성이 부족한 한계를 노출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가 측면으로 공을 뺐을 때 밀러의 크로스를 센터백인 다니구치가 급하게 조금 처리하고 무리하게 처리하다가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일본이 3차 예선에서 첫 실점하게 됐는데, 이런 측면의 선굵은 플레이에 역시 일본이 당황하고 흔들 수 있다라는 문제점들을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동점골을 넣은 76분의 장면은 나카무라 케이토가
왼쪽을 무너뜨리고 올린 컵백을 상대 수비 이제 보르지스가 역시나 이제 애매한 위치로 왔기 때문에 걷어내기가 쉽지 않았고 그걸 자책골로 연구를 하면서 일본 역시 자책골을 끌어내는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정상적인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호주를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77분에 카마다의 패스를 받은 미토마도 해결사 역할을 할 때 이런 큰 경기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마지막 슈팅이 수비에게 걸리는 등 슈팅 타이밍이 늦어지는 장면이라든지 결국 이런 밀집 수비를 깨는데 고전한 것은 본선에서 유럽 내지 남미 팀들을 상대할 때의 한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이죠. 사실은 2차 예선에서도 요르단을 상대로 패배하면서 2차 예선의 1위가 아닌 2위로 3차 예선에 온 것부터가 사우디에겐 굴욕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 인도네시아와 비겼고 중국을 상대로도 간신히 이겼고 그리고 일본에게 홈에서 완패를 당했는데 바레인과 득점 없이 비겼어요. 이제는 정말 사우디가 만치니 감독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데 11월 일정이 이제 호주와의 원정 경기니까 이 경기를 또 사우디가 잡지 못한다면 일찌감치 본선 경쟁에서 낙오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홈에서 비겼던 인도네시아를 다시 만나는 일정이 11월 달에 있는데 장거리 원정을 가야 하는 사우디이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 정말 11월 달에 본선행 직행 티켓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전 1대1 무승부, 호주전 0대0 무승부에 바레인전은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첫 승을 놓쳤던 3연속 무승부 이후 그래도 이제 조에서 가장 약한 팀이라고 여겼던 중국을 상대로는 이길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1대2로 패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의 내용을 보시면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서 봤을 때 인도네시아가 중국 원정인데 중국에서 열린 경기인데 완전히 경기 내내 공격을 몰아쳤습니다. 점유율도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76%였어요. 슈팅 숫자 14대 5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골키퍼의 선방이 5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인도네시아의 수비 실수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경기 내용적으로는 최소한 무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였어요. 실제 패배도 2대 1이었는데 그중에 인도네시아가 살릴만한 기회도 있었고 먹지 않았어야 할 골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이번 경기 평균 위치를 보시면 4-3-1-2 포메이션으로 두 명의 이제 공격수 압두왈리와 장미닝 투톱에게 롱볼을 뿌리는 역습 축구를 했고 이 포백 라인이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위치를 보시면 공격수들조차도 하프라인에 표준하고 있고 문전 안에 메어 싸우는 거기 이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홈에서 중국이 내려서는 축구를 했거든요. 중국이 동남아시아 팀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수비적인 경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힌태용 감독의 공격에 밀렸고 몰아침을 당했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중국도 전략적인 세트피스로 골을 넣었다. 그리고 득점 상황에서 본인들도 굉장한 정신력을 발휘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경기가 너무 잘 풀리니까 중국을 상대로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 21분의 선제골 상황을 보시면 중국의 프리킥 공격이었는데 거의 하프라인 앞에서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롱볼 프리킥을 때렸을 때 헤더 공이 제대로 왔을 때 세컨드볼을 따내야 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지켜내고 있었는데 끝까지 쫓아간 중국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압두왈리가 밀어넣으면서 사실은 이 장면은 정말 중국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또 압두왈리가 분명히 비어있는데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달려들어가서 막아줬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수비 전체가 정신줄을 놨기 때문에 허용했던 전술적 문제가 아닌 선수들의 멘탈 문제로 실점을 한 겁니다. 그리고 44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가우준이 선수가 오른발 아웃프런트 스로프스를 넘긴 장면은 사실 이거는 가우준이 선수가 거의 뭐 인생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공을 따라서 뒷공간에 무너뜨린 장민잉도 인생 슈팅.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슈팅을 구석으로 꽂아 넣을 수 있는지 중국 선수들이 역대급 그런 기술이 나오면서 두 번째 골을 넣은 것이죠. 전반전부터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74%의 그 볼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5대5의 슈팅이 나왔던 것, 인도네시아의 결정력이 아쉬웠던 부분과 수비 상황에서 이런 허점이 노출된 것은 인도네시아의 한계를 좀 보여준 것이고 많은 또 기아 선수들이 막 합류하면서 조직력에 문제가 생겼던 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후반전을 계속 지배한 끝에 86분에는 특유의 롱스로잉 공격 전략을 통해서 톰 헤이 선수가 한 골을 만회했고 마지막까지 동점골을 노릴 수 있는 경기를 보였지만 아쉽게도 또 중국도 지금 너무나 핀치에 몰려있다 보니까 강한 정신력으로 이걸 사수해내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했거든요. 사우디전도 호주전도 사실 중국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그 경기를 뒤집혔었는데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게는 뒤집히지 않는 경기를 끌어냈기 때문에 경기력과 전력과 퀄리티와 전술적이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우세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역시 인도네시아 축구가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아직은 또 성장하고 경험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신태용 감독 역시 11월 A매치에는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신태용 감독이 뭐 한국 대표팀 감독 시절부터 꾸준히 잘 분석해왔고 만나왔던 일본과의 경기, 이 경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11월 15일 금요일 밤 9시로 시간이 확정된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경기, 인도네시아가 이 경기를 이길 경우에 승점 6점을 얻게 되면서 일본 역시 2위권 팀에게 추격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C조가 일본 독주가 아닌 혼전으로 벌어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은 바레인 원정에서 또 이긴다면 역시나 혼전이 될 수 있고 호주와 사우디의 경기도 호주와 사우디 중에 어느 팀이 더 부진한가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조보다도 혼돈이 펼쳐질 수 있고 그 혼돈의 중심에 인도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일본 경기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이제 A매치 데이가 끝났고 오는 주말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재개되는데요. A매치 기간에 푹 쉬면서 몸 상태를 회복한 손흥민 선수가 영국 현지 언론의 전망에 따르면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킥오프하는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 정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게 될지 영국 현지의 최신 정보가 소개되는 대로 한준TV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 경기 1시간 전부터는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 방송, 라이브 방송, 입중계로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전을 함께 또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른 소식,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소통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